요즘 비트코인 시장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공포 심리는 오히려 바닥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금이 최저점이냐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이제 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이 이제 심리나 여러 가지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좀 바닥에 내려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2월 이제 중순 기준으로 해서 자주 보는 지표죠. 크립토 Fear and Greed 인덱스는 11에서 17 수준으로 지금 Extreme Fear, 극단적 공포 수준으로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이것만 보지 않고 이제 온체인 데이터나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수준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비트코인 하락은 선물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쌓인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우선 그 네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선물 레버리지 청산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 트레저리 회사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펌핑을 했다가 폭락하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을 사는 것들이 매수가 이제 되게 주춤해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장 큰 요인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연방정부 역사상 최장 셧다운이 있었다. 유동성 수급이 늦어지는 요인이었죠. 그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가 말씀하신 이제 선물 레버리지 청산, 10월에 이제 플래그 클래시가 있었고 190억 달러 청산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비트마인의 이제 톰리 같은 경우도 세 번째 요인을 가장 크게 뽑았었는데, 본인이 이제 가장 그 이더리움 트레저리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1번 요인을 뽑진 않았었는데 1번 요인이 사실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번째가 고대 고래 물량의 매도, 그래서 한 네 가지 요인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스트레티지라는 기업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비트코인을 이제 재무 전략으로 이제 채택을 해서 비트코인을 모으는 기업이죠. 그래서 본업, 소프트웨어 사업보다 비트코인을 모으는 게 오히려 본업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현재 이제 67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20년 8월에 비트코인 리저브 전략을 발표해서 현재까지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매주 비트코인을 사고요. 24년 12월 같은 경우가 이제 나스닥 100의 편입이 발표되었고,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발표하고 나서 많은 기업들이 이 전략을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에도 한 150여 개 기업들이 현재 비트코인을 모으는 것들을 상장사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비트코인 메나라는 아부다비 행사에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해서, 한국 상장사는 아니지만 저희가 각국의 이제 상장사 기업들과 이제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또한 이제 좀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MSCI 지수에서 이제 스트래티지가 이제 빠진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들어갔는데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재미있게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트레저리하는 기업들이 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카라는 이 기업인데요. 카인들리 MD라는 이제 헬스케어 회사를 비트코인 트레저리로 이제 바꾼 거죠. 주가가 5월 1일에 1.88 수준이었는데 5월 27일에 25달러까지 뜁니다. 거의 뭐 엄청 올랐죠. 거의 15배 정도 넘게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18일 현재 기준으로는 0.35달러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 뒤에 보면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들, 또한 알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의 주가 펌핑이 엄청나게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27일이니까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15배 정도가 넘게 올라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현재 수준으로 빠져 있고요. 이 기업들은 스트래티지랑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원래 이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던 기업이 아니라 비이클을 만든 거죠. 카인들리 MD라고 하는 헬스케어 회사를 그냥 껍데기를 사가지고 비트코인 트레저리로 전환을 한 거고요. 그래서 본업인 이제 카인들리 MD의 헬스케어 사업은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비트코인을 한 번에 샀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비트코인 그 매수한 평단가가 10만 달러가 넘어가거든요. 지금도 손해예요.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지금 75K 정도니까 아직도 수익을 거두고 있는 수준이죠. 근데 이 기업들은 한 번에 왕창 비트코인을 사고 5,000개 정도 샀거든요. 그리고 그 비트코인의 매수 평단가가 10만이 넘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쫙 펌핑을 받고 지금은 내려와 있고 더 이상 또 비트코인을 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기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스트라이브라는 기업이고요. 여기는 미국의 자산운용사입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0.59달러 정도 됐는데 13달러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거의 여기도 이제 15배에서 20배 정도
달러가 올라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0.83달러 수준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도 전략을 잘못 선택한 게 비트코인 한 번에 샀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한 10,000개 정도 지금 보유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비트코인을 사기 어려운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많았다. 그래서 각 개인들도 그 비트코인을 살 때 포모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왕창 사놓고 내려가서 이제 막 후회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업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포모 현상들이 나스닥 기업들에서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 그 한국에 인기가 많죠. 비트마인입니다. 여기는 이더리움을 트레저리 하고 있고요. 한국계 미국인이죠. 텀리가 펀드 스트레이트의 텀리가 네,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6월 27일에 4.26달러였는데 7월 3일에 135달러가 갑니다. 여기는 30배 정도가 올라버리죠. 이더리움을 트레저리 하는 전략을 발표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올랐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전체 발행량의 5% 수준을 보유하겠다고 하고 있고 현재 이제 3% 정도 수준까지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도 단기간에 이더리움을 왕창 샀고요. 현재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3,000달러 언더잖아요. 근데 여기는 평단가가 3,900 정도입니다. 여기도 큰 손실을 현재 보고 있고요. 현재 이제 12월 18일 기준으로는 28.43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는 게 이렇게 단기간에 팍 사고 주가가 또 팍 펌핑 받고 다시 팍 내려오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는 에이티코 홀딩스라고 해서 비트마인에서 투자했던 회사거든요. 여기는 월드코인을 트레저리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9월 5일에 1.45달러였다가 9월 8일에 45달러가 가죠. 계산을 해도 이거는 뭐 배수가 너무 엄청난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2.33달러 12월 18일에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장이 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펌핑장은 왔습니다. 예, 나스닥에서 왔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또 침체되어서 내려와 있고 이런 기업들은 현재는 에이티코 홀딩스 같은 기업들은 현재 못 삽니다. 가상자산 못 사고 있고요. 한번 이렇게 크게 사고 머물러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넘어가 보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꾸준하게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사용하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프리넥틱스라고 해서 홍콩에 있는 기업이고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매주 비트코인을 삽니다. 적립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1BTC를 하루에 사기도 하고요. 이것보다 좀 덜 사기도 하고 더 사기도 합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사고요. 그리고 본업이 잘 돼요. 여기는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매년 성장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꾸준하게 계속 비트코인을 삽니다.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요.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이게 가장 강한 방법이고 가장 꾸준한 방법이다. 그래서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게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시장을 한번 쭉 보면 저희가 이제 10월에서 11월에 기대감들이 되게 컸거든요. 업터보라는 얘기들도 있고 기존에 있던 비트코인의 사이클을 답습을 하면 지금 엄청나게 이제 또 올라가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대감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버블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트레저리들의 버블들이 컸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길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6일이 넘어가면서 역사상 최장 기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출장들 많이 갔다 오고 했었는데 해외에서 비행기 안 뜨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경기 자체가 좀 둔화되는 흐름들이 있었고 유동성이 들어와야 되는 것들이 못 들어온 것들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셧다운이 종료 이후에 다시 돌아오는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좀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블랙락에서 현물 ETF, RBC 사상 최대 규모의 일일 순유출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아이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비중이 아직은 많이 높아요. 70에서 75%고 기관이랑 기업의 비중이 20에서 25%입니다. 그래서 빠지는 흐름들이 조금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한 이제 롱 포지션 청산되는 것들이 많이 보였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I 버블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엔비디아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이제 또 방문해서 저희 깐부치킨에서 식사도 하고 했었는데요. AI가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들은 많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들을 하는 것과 경기에서의 계속 호조의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좋은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지 않는 계속적으로 AI가 경기를 견인하는 흐름들은 내년에도 보여줄 거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이번 주에 많이 걱정했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 30년 만에 최대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얘기였는데 생각보다 이제 빅스텝으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고 0.25bp 인상을 했었죠. 그래서 예상했던 범위 안에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같아요. 계속 이제 돈이 풀리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일본 같은 국가에서는 그거를 이제 잡으려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한국은 아직 계속 풀고 있죠. 뒤에서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이제 흐름들은 글로벌리 계속 생길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미국에서는 내년에 올해 말에 상당히 이제 돈을 또 더 풀 예정이죠. 그래서 반대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꽤 유명한 영화죠. 빅쇼트라고 해서 정말 이제 저도 이제 재밌게 봤었던 영화고, 빅쇼트의 주인공이에요. 마이클 버리가 원래는 이제 23년 4월 이후에 트위터 X 활동을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대중들 앞에서 모습을 잘 안 드러냈었는데 2년 만에, 그러니까 25년 10월에 모습을 좀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빅숏을 해야 되는 순간인가? 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좀 재밌었던 포인트는 본인이 이제 또 뉴스레터를 하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375달러 정도의 구독료를 이제 받는데 사람들이 돈 벌러 나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순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7만 달러대가 유지될지의 여부가 비트코인 매수세와 매도세에 영향을 주는 기준인가요?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까지 빠질 거냐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고, 7만 달러가 기준이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크게는 의미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최근에 좀 유의미한 가격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수 평단가가 75K 정도가 되거든요. 20년도부터 비트코인을 꾸준하게 모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낮은 가격에 비트코인은 67만 개를 모았죠. 그래서 그 가격까지 빠질까라는 기대감들이 있는데요. 사실 좀 재밌는 게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가격은 사실 잘 안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시점을 기대하고 비트코인을 그때까지 기다리고 내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사겠다라는 전략은 거의 뭐 90% 이상으로 틀릴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70K가 기준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얘기 드리긴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도 장기적으로 금과 같은 자산으로 보는 관점은 여전한가요? 금이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지지난주에 비트코인 메나라는 행사를 갔다 왔거든요. 여기는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행사고, 각국의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트레저리하는 상장사 대표들도 모였었고,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제가 참석했던 포럼이고요. The Roadmap for Adoption in Untapped Market이라고 해서, 왼쪽이 이제 브라질에 있는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상장사고, 여기는 한 1000개 정도 갖고 있고요. 제 오른쪽이 이제 The London Bitcoin Company라는 이제 영국의 회사고, 그 오른쪽이 이제 인도의 제킹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이제 트레저리 상장사 대표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비트코인을 상장 기업들이 모으게 해주다가 최근에는 이제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너 모으는 거 안 돼 라고 하면서 저희 비트코인 for corporation이라는 그 기관에 업로드 컴퍼니도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각국의 상장사 기업들이, 각국의 또 이제 비트코인 기업들이 서로 이제 좀 도와주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에 좀 항의하는 서명을 스트래티지를 포함해서 저희 기업도 좀 이제 같이 어필을 하고 왔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셀러 회장도 와서, 저기 오른쪽에 업로드 컴퍼니 저희 회사 로고도 보이는데요. 와서 이제 대담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디지털 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스트래티지가 원래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캐피탈 차원에서 모으는 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축적을 한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것만으로도 신용이 생깁니다. 내가 비트코인이라는 좋은 자산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디지털 크레딧 상품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STRC나 STRE 같은 이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고배당 구조의 우선주고요. 요거는 이제 연 10% 목표로 이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금융 상품들을 이제 아부다비 두바이에서 석유 부자들, 정상들이죠. 아부다비 두바이 정상들을 함께 이제 대담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 너네가 예전에 석유를, 오일을 그렇게 좋은 자산들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너네 국가가 부유해지는 경험들을 했잖아. 근데 이거 비트코인이 그런 자산이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한 이 디지털 크레딧으로서 비트코인이 자리 잡고 나면 이제는 디지털 머니가 됩니다. 결제나 송금 수단으로 더 활발하게 쓰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또 이제
아프리카나 이제 각 국가에서는 비트코인 결제 송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그 결제 수수료나 송금 수수료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한 라이트닝 결제도 되게 활발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신용이 되고 난 뒤에는 결제 송금으로 쓰일 거다라는 얘기들을 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골드, 디지털 금의 지위를 획득하고 나서 그게 디지털 크레딧과 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디지털 머니로 넘어가는 단계에 이를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시장에서 비트코인 사이클을 지표로 맞추려는 방식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우선 비트코인 사이클 자체가 많이 좀 의미가 없어진 거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사이클과 반감기는 사실 같이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이라는 거는 결국에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계속 이제 4년 주기로 해서 반씩 발행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기존의 사이클을 그대로 답습한다고 하면은 10월, 11월은 그대로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반복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저희가 이제 또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내가 살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되게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맞추기 어렵고요. 저도 2017년부터 이 씬에 들어와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투자해서 비트코인을 잘 오랫동안 보유하거나 그 가격에 사신 분은 정말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들은 되게 사실 좀 위험하다. 항상 이제 비트코인의 위험한 거는 내가 이제 어떤 시점에 비트코인을 살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이 잘 안 지켜져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진입을 전혀 못 하세요. 비트코인은 전혀 못 사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어떤 구간에 분할 매수를 한다던가 내가 어떤 롱텀으로 보유할 수 있는 돈은 이렇게 지금같이 이제 비트코인이 좀 빠졌을 때 더 산다던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가격 기준으로 내가 임의로 설정을 해서 이 가격이 오면 내가 살 거야 라는 거는 상당히 틀리기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가격 흐름은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국면으로 봐야 하나요? 소위 얘기하는 그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2018년도, 2022년도 그때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내려왔던 순간들이거든요. 그리고 2026년도죠. 그때와 18년도, 22년도와 현재와의 차이가 가장 뭐냐면 돈이 풀리는 그 기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긴축을 했던 시기고요. 18년도랑 22년은 현재는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이 풀리는 시기죠. 그래서 유동성이 풀리는 시기고 그때는 유동성을 잠그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서 18년도랑 22년도가 비트코인의 4년 주기가 딱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그때 떨어졌으니까 지금 26년도, 25년 말에도 이렇게 떨어져서 뭐 50에서 70%까지 떨어질 거야 예측을 한다면 상당히 틀리기 쉬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은 유동성에 영향을 또 같이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크로에도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이 참고하시면 좋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의 지위가 또 달라졌다. 24년 1월에 비트코인 ETF 승인이 들어오면서 들어오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자금들도 달라졌고 비트코인의 위상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와 똑같이 비트코인을 대입을 해서 이때가 되면 비트코인이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맞추기 어렵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TF 승인 이후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나 행동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면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지신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이번에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알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인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들에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체감하지 못했었는데 뭐 한국에서는 뭐 알트코인 하이퍼사이클이라는 책도 있었고 그리고 기존의 비트코인은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기존의 사이클을 어떻게 이제 답습을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은 좀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을 좀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들어오는 자금의 규모도 다르겠지만 좀 이제 보는 이제 성격들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 특히나 한국에서는 알트코인 투자가 여전히 활발하고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좀 기준이 높죠. 이제 메이저 그래도 이제 메이저 또는 이제 비트코인만 이런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성격들이 좀 많이 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한국에서 저도 좀 우려가 되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짤 때도 좀 잘 구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주식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비트코인이 여전히 금융시장과 강하게 연동되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비트코인이 24년 1월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되고 나서는 전통금융에 계속 스며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그리고 특히나 미국에서 드라이브를 겪는 게 너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미국의 흐름들을 보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어떤 이제 흐름들이랑 연관돼서 이때가 되면은 비트코인이 갈 거야 라는 것은 상당히 맞추기 어렵다. 왜냐면 올해도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장 속에 그리고 투자시장 자체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빼고는 다 올랐어요. 금도 올랐고 은도 올랐고 나스닥도 올랐고 S&P 500도 올랐고 AI도 올랐고 다 올랐는데 비트코인이 반면에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이게 비트코인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때 갈 거야 라는 것들이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반면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기민하게 보는 것들은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야 이거를 업으로 하니까 되게 좀 잘 들여다보고 있지만 다른 분들은 좀 이것들을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올해 유동성 장이 없었다 아니면은 어떤 펌핑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아까 저희도 봤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이 주가가 15배, 20배 올라가는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런 버블들이 있었거든요, 이 시장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저희가 기민하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 가격 변동성을 보면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보다 포지션 관리나 리스크 대응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인가요? 사실 그런 얘기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보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리스크 관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는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비트코인이라는 돈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가 첫 번째일 것이고, 그리고 이 돈을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정말 이제 샀다 팔았다 하는 트레이딩이냐, 아니면 어떤 지표들을 보면서 내가 그냥 꾸준하게 모아가는 적립식 투자를 하는 거냐, 이 투자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다를 것이고, 돈의 유통기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2월에 비트코인이 크게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대출을 크게 받아서 이때 크게 한 번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심리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주변에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자산이 어떤 자산인지를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투자할 건지를 결정하고, 내가 이제 투자하는 자금들의 유통기한을 내가 스스로 이 세계를 다 설정한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게 되고 나서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비트코인은 어떤 시점에 지금처럼 이제 마이너스 30, 40% 내려왔을 때는 거치식으로 어느 정도 크게 사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내가 비트코인을 정말 이제 꾸준하게 사면 되거든요. 매월 들어오는 월급을 비트코인을 산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꾸준하게 투자하시면 사실 큰 스트레스 없이 비트코인을 잘 모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세계를 잘 설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잘 이해하고 이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건지를 결정하고 내가 가용하는 이 자금들을 유통기한을 잘 설정하는 거, 이 세 개만 해도 정말 좀 안정적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저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2026년에는 어떤 요소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글로벌을 같이 보잖아요. 일단 한국에서는 올해 말에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좀 딜레이가 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잘 보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나오기로 했었는데 그게 좀 딜레이가 많이 됐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것들은 또 논의가 또 활발하게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유심히 볼 필요는 있고요. 반면에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한국에만 종속되지 않는 글로벌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지난달에는 싱가포르에 갔다 왔고, 그리고 최근 2주 전에는 두바이랑 아부다비에 갔다 왔었는데요. 글로벌에서 비트코인을 어답션, 받아들이는 속도는 또 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산을 투자한다고 할 때 그 글로벌적인 관점으로 가져도 좋아요. 그래서 정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국경에 종속되지 않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산가들, 한국의 자산가들을 보면 싱가포르나 두바이로 이민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무슨 오피스를 세우시는 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어떤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모을 거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유심히 좀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젊은 층들 분들께서는 글로벌을 좀 더 무대로 해서 본인들의 자산 계획이나 투자 계획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일하는 것까지 많이 고려하시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내 최초로 AI 기반 디지털 자산 적립식 투자 솔루션 비트세이빙 운영하고 있는 업루트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강승구 부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업루트 컴퍼니는 스트레티지와 비트코인 매거진이 만든 비트코인 for corporation이라고 해서 각 국가의 상장사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잘 전략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돕는 것을 또 연대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또 한국경제TV랑 최초로 이제 비트코인 스쿨이라는 걸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잘 이해하고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돕고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은 정말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비트코인을 잘 모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AI 기반의 디지털 자산 적립식 투자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AI랑 온체인 데이터 분석해서 비트코인을 쌀 때 더 많이 사주고요. 비쌀 때 더 적게 사줘요. 구매 비중을 조절을 해주고요. 또한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은 좀 빠질 때 더 사면 좋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하락 신호에만 구매하는 이제 물타기 기능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달에 한 5번에서 10번 정도 구매를 합니다. 이 두 개, 구매 비중을 조절하는 스마트 저금통, 그리고 구매 빈도를 조절하는 물타기 같은 것들을 좀 섞어서 비트코인을 꾸준하게 잘 사시면 좋고요. 저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만든 거를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을, 좋은 자산을 오랫동안 꾸준하게 잘 모아가시길 바랍니다.